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진우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절규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흩어졌다. 한남동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웅장한 저택의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공간은 이제 텅 빈 무대 같았다. 무대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주저앉은 젊은 남자 이도현, 그리고 그의 맞은편 그림처럼 완벽한 자세로 서 있는 중년의 여성 최선희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 약병이 들려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 위로 쏟아져 내리며 기이한 무지갯빛을 만들어냈다. 병 안의 투명한 액체는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눈물처럼 보였다. 도현의 시선은 그 작은 병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독사가 또아리를 튼 것처럼 그 작은 물건이 자신과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어떻게 진우에게까지? 도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라 부르는 여인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원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최선희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깊은 밤의 호수.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아들의 고통을 비추고 있었지만 어떤 감정의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은하 코스메틱의 회장 대한민국 상류층의 여왕, 그리고 아들의 절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음의 성주처럼. 하지만 그 폭풍이 몰아치기까지는 아직 몇 해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지금 한지원에게 들리는 소리는 빗소리와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서울의 심장부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찻집이었다. 지원은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비가 기와 지붕을 따라 끝없이 흘러내렸다. 빗물은 처마 끝에 매달려 투명한 구슬이 되었다가 이내 마당의 작은 자갈 위로 떨어져 부서졌다. 타닥타닥. 규칙적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25. 그녀의 나이였다. 또래의 친구들이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뜨거운 사랑에 웃고 울 때 지원의 시간은 오래된 괴종시계처럼 느리고 묵직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찻집과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한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이 전부였다. 지원 씨 저녁은 먹고 가요. 비가 많이 오네. 찻집 주인인 중년의 여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지원은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집에 가서 간단히 먹을게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조용했다. 찻집에서의 3년 동안 주인 여인은 지원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말이 없고 성실하며 왠지 모르게 슬픈 눈을 가진 젊은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늘 입게만 머물렀고 그 너머의 감정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듯했다. 인사를 마치고 찻집을 나선 지원은 익숙하게 우산을 펼쳤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에 젖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춥지는 않았지만 비에 젖은 공기가 맨살에 닿는 감각이 싫었다. 그것은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희미하게 떠올리게 했다.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던 것은 불의 열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절망의 한기였다. 집에 도착한 지원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한 죽이었다. 위장이 좋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정성껏 만들어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긴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그녀의 삶은 생존에 가까웠다.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들.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구성하는 전부였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녀를 닮아 단정하고 고요했다. 작은 책상과 단출한 옷장, 그리고 낡은 나무 바닥 위에는 작은 보료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비단 위에 놓인 자그마한 백자 향수병이 있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크기. 눈처럼 희고 맑은 유약 위에는 푸른 안료로 그린 한 마리의 학이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15대째 이어져 온 전통 향방 천양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품에 안겨준 유일한 물건. 지원은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을 느끼며 향수병을 가만히 쥐었다. 병막에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기억 속에 각인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깊은 숲속의 이끼와 새벽의 안개, 그리고 막 피어나는 겨울 매화의 향. 그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그녀 가족의 영혼이자 자부심이었고 빼앗긴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통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15년 전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10살의 지원은 공방 한쪽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늦은 밤까지 향을 연구하는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은 그녀의 작은 기쁨이었다. 공방은 언제나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했다. 수백 가지의 약재와 꽃잎 나무 뿌리들이 만들어내는 향기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자장가였다. 그날 밤 그녀를 깨운 것은 자장가가 아닌 숨막히는 연기와 매캐한 불냄새였다. 눈을 떴을 때 공방은 온통 주황빛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선반 위에 귀한 약재들이 타들어가며 기이하고도 끔찍한 냄새를 피워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명도 들렸다. 어린 지원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무너지는 기둥 사이를 뚫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지원아, 이거 꼭. 아버지는 품속에서 작은 백자 향수병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창문 밖으로 떨어진 지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활활 타오르는 공방의 실루엣 너머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한 여자의 그림자. 불빛에 언뜻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얼굴. 지원은 눈을 떴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안의 향수병을 더욱 꽉 쥐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은하 코스메틱의 최선희 회장. 언론에 비친 그녀의 우아하고 자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그날 밤의 악마적인 얼굴을 지원은 똑똑히 기억했다. 최선희는 한때 천양의 가장 촉망받는 수제자였다. 지원의 아버지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모든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배신했다. 천양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 담긴 향서와 연구 자료들을 훔쳐 달아났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방에 불을 질렀다. 세상은 그저 비운의 장인 일가가 빚에 쪼들려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진실은 잿더미 속에 묻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젖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한강 남쪽에 가장 화려한 불빛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그녀의 원수가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경영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가족이 피와 눈물로 이룩한 유산 위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향수병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기다리세요. 이제 곧 당신의 완벽한 성에 제가 들어갈 테니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이 내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잿더미 속에서 벼려온 그녀의 조용한 맹세였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복수를 향한 결연한 의지로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남동의 불빛을 향한 그 시선은 먹잇감을 노리는 안표범의 그것과도 같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의 기나긴 밤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은하 코스메틱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성채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박물관의 전시실 같았다. 한지원은 그 공간의 일부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처럼 등바디가 높은 가죽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은하 코스메틱의 주인이자 이 성체의 여왕 최선희가 앉아 있었다. 15년 만의 대면이었다. TV나 잡지에서 수없이 봐왔던 얼굴이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마른 입술을 적셨다. 증오와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올라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지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연습된 신뢰감을 주는 온화한 미소였다. 최선희는 지원의 이력서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마치 보석 감정사가 원석의 가치를 매기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지원은 그 시선 아래에서 벌거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한지원 씨, 최선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서울대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했고 수석으로 졸업했군. 추천서도 훌륭하고. 그런데 왜 대형 병원이나 상담센터가 아니라 개인 교사를 지원했지? 지원 씨 정도의 스펙이라면 더 좋은 자리가 많았을 텐데. 그것은 질문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지원은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답변을 준비했다. 저는 아이들과 1대1로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회장님, 시스템 안에서는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일수록 꾸준하고 일관된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솔해 보였다. 그녀는 이 역할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완벽한 한지원을 만들어냈다. 부모님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잃었고 먼 친척의 도움으로 어렵게 공부해 성공한 조용하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젊은 여성. 그녀의 과거는 서류상으로 완벽했고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최선희는 잠시 지원을 바라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진우는 몸도 약하지만 마음은 더 약한 아이야. 낯을 많이 가리고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 최고의 의사들도 만나봤지만 별 차도가 없었어. 한지원 씨가 진우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진심. 지원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얼굴로 위선을 연기할 수 있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일주일 후 지원은 은하 코스메틱의 회장 비서실로부터 합격 통보와 함께 한남동 저택으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복수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약속된 날 지원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한남동의 언덕길을 올랐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웅장한 저택들은 보통 사람들의 세상과는 분리된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철옹성처럼 서 있는 이씨 가문의 저택이 있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지만 나비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정지된 풍경화 같았다. 곧이어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한지원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거대했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도를 걷는 동안 지원은 마치 거대한 유령의 집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집사는 그녀를 진우의 방으로 안내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방이었다. 방은 아이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최고급 장난감들이 진열장 안에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고 침대는 호텔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작은 소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 집안의 작은 주인 이진우였다. 아이는 창밖의 정원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듯 창백한 피부 가느다란 목, 그리고 겁에 질린 사슴처럼 커다란 눈동자.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은 슬픔과 불안이 어려 있었다. 저 아이는 이 화려한 감옥의 가장 작은 죄수였다. 진우야, 인사드려라. 오늘부터 널 가르쳐 주실 새로운 선생님이시다. 집사의 말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진우야. 내 이름은 한지원이야. 그냥 지원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불안한 눈으로 그녀와 집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열려있던 방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무서운 일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큰 키에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무심해 보이는 눈빛. 전체적으로 차갑고 이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상과 거리를 둔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최선희의 의부사들이자 이 집안의 장남 건축가 이도현이었다.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잠시 머물렀다.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희미한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진우의 미술 치료를 맡게 된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도현은 대답 대신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동생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진우의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이 차가운 집에서 아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남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도현이 진우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지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불쾌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선희가 나타났다. 도현아, 와 있었구나. 지원 선생님, 우리 진우는 잘 부탁해요. 저 아이가 워낙 예민해서. 최선희는 아들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의 상태를 체크하는 의사처럼 몇 가지를 물었다. 약은 제 시간에 먹었니? 저녁에는 수프를 먹도록 해. 알레르기에 안 좋으니까. 그 말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염려가 아니라 완벽한 작품을 관리하는 큐레이터의 집요함이 느껴졌다. 지원은 그들 가족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완벽해 보이는 대리석 벽에 선명하게 그어진 균열을 보는 것 같았다. 서로를 겉돌고 의심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이곳에는 가족이 없었다. 그저 이씨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계약관계의 파트너들만 존재할 뿐이었다. 최선희와 도현이 방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지원과 진우 단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억지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나무 구름, 그리고 작은 새. 한참 동안 그림만 그리던 지원은 문득 아이의 시선을 느꼈다. 진우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손놀림을 좇고 있었다. 지원은 아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림을 그릴 땐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 그 말에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첫날은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저택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깥 세상의 공기는 자유로웠지만 저택 안의 냉기가 여전히 폐부 깊숙이 남아있는 듯했다.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백자 향수병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꽉 쥐었다. 첫걸음은 성공적이었다. 철옹성의 문이 열렸고 그녀는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아이의 곁에 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저 견고해 보이는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그녀의 얼굴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붉은 빛은 마치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다. 한지원이 이씨 가문의 저택에 발을 들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와 이진우 사이의 투명한 벽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겁먹은 새에게 모이를 주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다.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하는 대신 그녀는 먼저 자신의 세계를 열어보였다. 그녀는 진우 앞에서 조용히 찰흙을 주물러 작은 동물을 만들거나 색색의 종이를 오려붙여 풍경을 만들었다. 때로는 가방에서 말린 라벤더나 로즈메리 같은 허브를 꺼내 찻잔에 담아두기도 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면 늘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아이의 어깨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지원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해주던 방식이었다. 향기는 기억을 여는 가장 오래된 열쇠였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 진우는 그저 멀찍이 서 그녀를 관찰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이 하얀 도화지에 숲을 그리고 있을 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놓인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도화지 한가운데에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선들을 마구 그어댔다. 그것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분노와 공포의 응어리처럼 보였다. 집사나 다른 고용인이었다면 아이를 말리거나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진우의 손이 멈추자 지원은 그의 옆에 노란색 크레용 하나를 가만히 놓아주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뿐이었다. 어떤 평가도 분석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그 순간 진우의 커다란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대부분 어두웠다. 거대한 성에 갇힌 작은 아이 괴물에게 쫓기는 모습, 혹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캔버스. 지원은 그 그림들에 대해 섣불리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우의 그림 옆에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성 옆에는 작은 문을 괴물 뒤에는 숨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를 검은 캔버스 위에는 아주 작은 별 하나를 그려 넣었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조용한 제안이었다. 이도현은 그 모든 변화를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건축가였고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데 익숙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들어온 이후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동생 진우의 변화는 놀라웠다.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식사 시간에 아주 가끔이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다. 도현은 가끔 복도를 지나가다 진우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광경을 보곤 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마주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집안의 다른 어떤 풍경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가 궁금해졌다. 그녀의 침착함, 동생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그녀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의 마주침은 짧고 형식적이었다. 도현이 진우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원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미술교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운명적인 사건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진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원은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까지 저택에 머물러야 했다.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밖은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집사는 그녀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잠시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저택의 1층 거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값비싼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거실의 중앙에는 먼지가 얇게 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것은 도현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최선희는 피아노를 치울 수 없었지만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피아노는 잊힌 슬픔의 기념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원은 홀린 듯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녀의 어머니도 피아노를 쳤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집에는 늘 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아주 잠깐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비 오는 날 자주 연주되던 곡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연주한 것은 9번이나 20번 같은 유명한 곡이 아니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작 중 하나였다.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그리움이 담긴 선율. 그것은 지원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곡이자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연주하곤 했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곡이었다. 선율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다. 먼지 쌓인 공간에 생명력이 깃드는 듯했다. 지원은 연주에 완전히 몰입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강인한 갑옷이 벗겨지고 상처받고 여린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온기,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2층 작업실에서 설계를 검토하던 도현의 귀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 멜로디. 아주 어릴 적 비 오는 밤이면 어머니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던 바로 그 곡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스로의 기억 속에 철저하게 봉인해버린 가장 아프고도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1층 거실의 문께 멈춰 섰을 때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지원의 뒷모습을 보았다. 달빛과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유명 연주객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원은 한참 동안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도현의 형체와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그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의 감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침착하고 예의 바른 한지원 선생님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심함 대신 깊은 혼란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곡, 어떻게 알죠? 어릴 때 그냥 배운 곡입니다. 지원은 시선을 피하며 둘러댔다. 하지만 도현은 집요했다. 아주 오래된 거의 연주되지 않는 곡입니다. 우연히 배울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그의 추궁에 지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감정에 휩쓸려 경계심을 푼 대가였다. 피아노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곡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멋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거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도착한 택시를 알리는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지원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지원은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계획에 있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의 슬픔 어린 눈빛, 자신과 같은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위험한 동질감.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향수병을 3개 움켜쥐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정신 차려 한지원, 그는 원수의 아들이야. 같은 시각 저택에 홀로 남은 도현은 아무도 없는 거실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건반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선율의 여우는 여전히 공간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2층 복도 끝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었던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낡은 책장에서 오래된 악보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밤 한지원이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의 악보를 찾아냈다. 빛바랜 종이 위 어머니의 필체로 남겨진 메모들이 보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도현이를 위하여. 도현은 악보를 든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지원.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피아노 사건 이후 한지원과 이도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겼다.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의 동요를 허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도현 앞에서 그녀는 오직 이진우의 미술 교사일 뿐이었다. 감정을 지운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무기는 향기였다. 그것은 그녀의 감은 천향이 대대로 지켜온 비밀스러운 기술이었다. 향기는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잊혔던 기억을 되살리며 때로는 현실마저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은 진우의 미술치료 시간에 아주 미량의 거의 인지할 수 없는 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불안해하는 날에는 캐모마일과 백단향을 섞어 마음을 안정시켰고 무기력해하는 날에는 유자와 잣나무 향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주는 안정감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향을 준비했다. 그것은 목련과 편백나무를 기반으로 한 맑고도 깊은 향이었다. 도현의 친어머니이자 이병철 회장의 첫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향. 지원은 15년 전 어머니의 연구 일지에서 그 향의 조합법을 본 것을 기억해냈다. 최선희는 천향의 모든 것을 훔쳤지만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 향의 존재까지는 알지 못했다. 지원은 그 향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대신 몇 가지를 변형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아로마 오일의 향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적신 작은 향낭을 진우의 방 커튼 뒤에 몰래 숨겨두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2층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기억을 향한 미끼였다. 이씨 가문의 남자들이 잊고 있던 과거의 온기를 상기시켜 현재의 차가운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잔인하고도 정교한 덫이었다. 덫이 그 효과를 발휘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선희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다. 한남동 저택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화려하게 빛났다.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와 권력의 탐색전이었다. 지원은 그 모든 풍경을 경멸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파티의 일부가 아니었다. 최선희의 명령으로 잠깐 손님들에게 얼굴을 비춰야 하는 진우를 돌보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을 뿐이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최선희는 여왕처럼 빛났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녀의 지위를 상징하는 값비싼 비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투명한 초록빛이 감도는 팔찌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고고한 빛을 발했다. 진우는 소음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극도로 불안해했다. 아이는 지원의 옷자락을 놓칠세라 꽉 붙들고 있었다. 최선희는 그런 아들의 상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손님들에게 아이를 소개하며 완벽한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한 중년 남성이 최선희에게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고 그녀는 잠시 아들의 손을 놓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선희가 손을 흔드는 바람에 그녀의 손목에 있던 비치 팔찌가 미끄러져 근처의 작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곁에 있던 진우가 그 소리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과 부딪혔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비치 팔찌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겁에 질린 채 하얗게 질려있는 작은 아이 이진우, 그리고 그 앞에 흩어진 초록색 옥 파편들. 최선희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들어찼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심판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네오, 지금 무슨 짓을... 그녀의 입에서 도끼 어린 말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최선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지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거짓말을 시작했다. 진우 도련님께서 팔찌를 신기해 하셔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려고 손에 들었다가 그만 미끄러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주의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최선희는 잠시 당황한 듯 지원을 쳐다보았다.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병약한 아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원은 완벽한 희생양을 자처한 것이다. 최선희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대신 그녀의 모든 분노는 지원을 향했다. 한지원 선생.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의 무게도 모르는 법이지. 어떤 것들은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선생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지원의 신분과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잔인한 모욕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계획이 예상보다 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희열 때문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각기 다른 위치에서 3명의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앞에 서서 거대한 방패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지원의 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무서운 분노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사람. 아이의 눈에는 경애와 절대적인 신뢰의 빛이 떠올랐다. 벽난로 근처에 서 있던 도현은 주먹을 셔츠 주머니 안에서 꽉 쥐었다. 그는 동생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지원의 침착함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소한 물건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잔인함을 드러내는 계모의 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지원이 진우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았다. 그녀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 그는 파티의 호스트로서 이 불미스러운 상황을 불편한 기색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분노가 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침묵했다. 늘 그래왔듯이 바로 그때였다. 2층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억의 편린인지 모를 희미한 목련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눈앞의 광경과 향기가 뒤섞이며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풍경 하나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도현이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다정하게 달려와 흙을 털어주던 첫 아내의 모습. 그녀는 결코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아들,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늘 맑은 목련 향이 났다. 그 기억 속 아내의 모습과 지금 비싼 팔찌 하나 때문에 아이 앞에 교사에게 독서를 퍼붓는 최선희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파티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원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후 진우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다. 아이는 잠들지 않고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현이 다가가자 진우는 수줍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사람이 작은 사람의 앞에 서서 검고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림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도현은 그 커다란 사람이 한지원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첫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오늘 밤 파티에서 맡았던 그 정체 모를 향기가 여전히 기억 속을 맴도는 듯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 비치 팔찌 사건은 저택 안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파문을 남겼다. 이진우는 이제 한지원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아이에게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아내 최선희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서먹해졌고 종종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도현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한지원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지만은 않았다. 그녀가 진우의 수업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면 그는 종종 우연을 가장하여 1층 거실이나 현관에 나타났다. 오늘 진우는 좀 어땠습니까? 라는 의례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은 있습니까? 혹은 최근에 읽을 만한 책이라도 있습니까?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되었다. 지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간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에 담긴 이전과 다른 온기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그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위험한 불씨와도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지원이 진우와 함께 정원에서 식물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도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다. 한지원 선생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지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설계 도면을 정원의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문화 공간의 설계도였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유리 천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낮은 가구들, 그리고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작은 실내 정원,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치유의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가 않네요. 그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선생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니까 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것은 영리한 제안이었다. 공적인 업무를 명분으로 사적인 만남을 청하는 것. 지원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상담은 일주일에 2번씩 이어졌다. 그들은 진우가 잠든 늦은 저녁 1층의 서재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건축과 미술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으로 흘러들어갔다. 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건축가가 되기 전 사진작가를 꿈꿨던 이야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추억,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고독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원은 대부분 듣는 쪽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잠시나마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25의 평범한 여자 한지원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낮은 목소리,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진지한 눈빛, 가끔씩 터져나오는 희미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위험한 독처럼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정신 차려. 그는 최선희의 아들이야. 네가 무너뜨려야 할 세상의 일부라고. 지원은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도현의 얼굴을 떠올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최선희는 그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택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감시 카메라와도 같았다. 의부사들과 젊은 가정교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남자의 하룻밤 호기심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늦은 밤 서재에 나란히 앉아 불을 켜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몇 번 목격한 후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도현의 얼굴에는 그가 최선희 자신에게조차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움이 서려 있었다. 최선희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경고등이 켜졌다. 한지원은 더 이상 순진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인 진우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남편의 마음속에 과거의 망령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의부사들까지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균열을 파고드는 가늘고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최선희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한지원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졸업한 대학 살았던 동네, 교우 관계 모든 걸 샅샅이 뒤져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분명 어딘가에 먼지 하나쯤은 있을 테니. 비서는 프로였다. 며칠 후 그는 두툼한 보고서를 가지고 최선희 앞에 섰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보고서 속 한지원의 삶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정말로 서류에 적힌 그대로의 인물이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 먼 친척 할머니의 집에서 자라며 장학금으로 힘겹게 대학을 마친 우등생.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하지만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운 아이로 기억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스캔들이나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었다. 지원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위장은 완벽했다. 정말 이게 다야? 최선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네, 회장님.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최선희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깊은 눈을 가진 여자가 이토록 평범한 과거를 가졌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너무 잘 만들어진 무대 세트처럼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지원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비밀을. 그날 저녁 도현은 지원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 프로젝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그가 말했다. 건물의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혹시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전문 모델이 아니라 이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진짜 사람이 필요해서요.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건축물의 얼굴이 되어달라는 제안. 그것은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당신이 나의 영감이라는 조심스러운 고백과도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더 깊이 얽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의 말을 찾고 있을 때 도현이 덧붙였다. 물론 불편하다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솔해서 그녀는 차마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현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보며 지원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가장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음을 깨달았다. 이도현이라는 암초. 같은 시각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던 최선희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지원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에 멈췄다. 출생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 그 지명이 그녀의 뇌리를 날카롭게 스쳤다. 아무런 의미 없는 지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저편 15년 전에 잿더미와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풍경이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파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던 오래된 한옥 공방.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했던 그곳. 최선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 15년 전 행적을 다시 파봐. 특히 파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화재 사건 사고 실종. 뭐든 상관없어. 15년 전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걸 다시 찾아내.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최선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비명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잃어버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거리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은 노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는 아름다웠지만 한남동 저택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은하 코스메틱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최선희에게는 자신의 제국과 권력을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할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터널 센트, 이터널 센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리미엄 향수 라인의 론칭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명운을 걸었다. 그리고 이터널 센트의 핵심이 되는 향의 공식은 15년 전 그녀가 천양의 잿더미 속에서 훔쳐낸 바로 그 비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지원에게도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다. 15년간 벼려온 복수의 칼을 뽑아드는 날. 그녀는 모든 것을 그날에 걸었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선희는 행사를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고용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그녀의 불안은 한지원에 대한 의심과 맞물려 있었다. 비서의 추가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선희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기 전처럼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지원의 주변을 경계하며 맴돌았다. 한편 지원과 도현의 관계는 위태로운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도현의 프로젝트를 위한 사진 촬영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렌즈를 사이에 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오갔다. 지원은 자신을 바라보는 도현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 앞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복수의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원 씨, 어느 날 촬영을 마친 후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행사가 끝나면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 고백을 들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이기만 했다. 마침내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현란하게 빛났다. 지원은 진우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보였다. 도현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찾아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최선희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애틋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행사의 주인공인 최선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우아한 은빛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왕과도 같았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터널 센트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왔다.
거대한 스크린에 신비로운 분위기의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다. 안개자욱한 숲, 희귀한 꽃, 그리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모델. 영상이 끝나자 최선희는 이터널 센트의 메인 향수를 직접 손에 들고 그 향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향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잊혀졌던 우리 고유의 향기 제조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문화의 정수이자 은하 코스메틱의 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를 근처에 있던 집사에게 잠시 맡기고 연 회장 뒤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최선희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이터널 센트의 화려한 광고 영상 대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오래된 한옥 공방 앞에서 단란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의 사진. 지원의 가족이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선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무대 뒤에 스태프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최선희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여자의 차분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은 15년 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의 가족입니다. 지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연 회장 뒤편의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과 단상 위에 최선희를 번갈아 향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자료들이 나타났다. 천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문서들, 지원의 아버지가 직접 기록한 향 연구 일지, 그리고 이터널 센트의 핵심 성분 배합표와 천향의 비급에 적힌 배합표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 두 개의 배합표는 거의 일치했다. 초혜선희 회장님께서는 잊혀진 비법을 재해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해석이 아니라 절도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께 모든 비법을 전수받은 수제자였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희 공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최선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과 연 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한지원을 향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파주 15년 전의 화재, 그리고 저 젊은 가정교사의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했다. 재호, 거짓말 저 여자는 날 모함하는 거야. 최선희가 마이크를 붙잡고 비명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다. 지원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그녀의 폭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천향의 존재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했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백자 향수병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것이 이터널 센트의 원형임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준비했다. 이 모든 광경을 이도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사랑에 빠졌던 여자, 그녀의 슬픔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들어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원과 마주쳤다. 지원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과 그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녀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최선희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연 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 내가 반드시.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화려했던 여왕의 시대는 그렇게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연 회장의 홀로 남겨진 이병철 회장은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모든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후 텅 빈 연회장에는 지원과 도현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현이었다. 이게 당신이 내게 하려던 말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원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한마디에 15년의 고통과 그를 향한 진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현은 대답 대신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사랑, 배신감과 연민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텅 빈 연회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화려했던 축제는 끝났고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무대와 2명의 상처 입은 영혼뿐이었다. 이도현의 질문은 한지원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게 당신이 내게 하려던 말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고 아픈 무언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의 공허한 울림이었다. 지원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흩어진 샴페인 장화, 구겨진 냅킨이 널려있는 바닥에 머물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는 원수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의 근원인 제국의 황태자. 그 사실이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다. 미안해요. 지원은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 사과가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도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격정이 실렸다. 묻고 싶은 건 나라는 존재가 당신에게 뭐였냐는 겁니다. 당신의 그 완벽한 복수 계획의 일부였습니까? 아니면 아주 잠시라도 당신에게 나라는 사람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처절한 애원의 빛이 담겨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우리가 나눈 시간들은 진심이었다고 말해달라는 간절함.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지원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처음에는 당신도 그저 복수의 대상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최선희의 아들,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세상의 일부. 하지만 내 마음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내 계획이, 내 결심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이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졌으니까. 미안해요, 도현 씨.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구원하는 대신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진심이었기에, 더 아픈 사랑했기에, 더 잔인한 비극이었다. 도현은 대답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폐허가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불화살처럼 뜨거웠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은하 코스메틱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했다. 언론은 천양 스캔들이라 이름 붙인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최선희의 악행과 은하, 코스메틱의 비윤리적인 성장 과정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남동 저택은 기자들에게 포위된 섬이 되었다. 이병철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저택은 주인을 잃은 유령의 집처럼 적막감에 휩싸였다. 최선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며칠 후 초췌한 모습으로 저택에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경멸과 냉기가 가득한 침묵뿐이었다. 고용인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고 저택의 모든 사물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병철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이 회장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당신, 이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소? 우리가 함께한 세월, 이 가족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게 당신에게는 연극이었소. 최선희는 대답 대신 조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다. 몰락의 끝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아내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연극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관객이었잖아요. 세상에 과시할 완벽한 아내, 당신의 제국을 함께 건설할 유능한 파트너. 당신이 원했던 건 그런 거 아니었나요? 사랑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그럼 그 아이, 지원이 가족에게 한 짓은 그것도 당신 비즈니스의 일부였나? 그 영감탱이가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최선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과 비법을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였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것뿐이라고요. 그것은 변명이 아닌 오만에 가득 찬 자기 합리화였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이병철 회장은 아내의 얼굴에서 자신이 한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닌 낯설고 끔찍한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몸서리를 치며 눈을 감았다. 같은 시각 도현은 파주에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15년 전의 화재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늙은 형사를 수소문에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천향 공방이 있던 마을에서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지만 도현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불이 나기 바로 전에 웬 젊은 여자가 공방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왠지 모르게 섬뜩했지. 그 여자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불길이 치솟았어. 노인의 묘사는 최선희의 젊은 시절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도현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한지원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계모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무작정 한지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찾아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북촌의 작은 한옥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도현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복수도 그리고 우리도. 아니, 도현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대답해줘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피아노를 치던 그 밤, 내 설계도를 보며 웃어주던 당신의 얼굴. 그 모든 순간들도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그는 절박하게 물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지원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었어요. 너무나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진짜라는 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해요. 그들의 슬픈 고백이 어둠이 내린 골목길에 내려앉았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그 진심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그의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허무와 지독한 아픔뿐이었다. 한지원이 떠난 후 한남동 저택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였다.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복도를 울리던 괴종식의 소리마저 누군가 멈춰버린 듯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이 집안에서만큼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최선희는 자신의 방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법적인 공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지원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여론은 이미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뒤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여왕의 자리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는 더 이상 은하 코스메틱의 우아한 회장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채운 것은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직 불타는 증오와 지독한 자기 연민뿐이었다. 감히 내 것을... 그녀는 한지원을 증오했다. 과거의 망령 주제에 자신의 완벽한 세상을 파괴해버린 그 아이를. 그녀는 이병철 회장을 증오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자신의 성공에 기생해온 그 위선자를. 그녀는 이도현을 증오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니면서 이 집안의 장남 행세를 하며 결국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그 배은망덕한 놈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증오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지인들,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자신의 운명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이며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모두를 함께 끌고 갈 생각이었다. 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씨 가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저주를 남겨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뒤틀린 복수심은 이 집안의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 이진우를 향했다. 그래, 진우, 내 아들. 그녀는 진우를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지원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 이도현이 그토록 아꼈던 동생, 이병철이 자신의 핏줄이라 믿는 유일한 아들. 그 아이가 사라진다면 그들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의사를 매수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한지원의 필체를 흉내내어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한지원을 가리킬 것이었다. 세상은 복수심에 눈이 먼 여자가 어린아이에게까지 손을 쓴 비정한 악녀로 그녀를 기억하게 될 터였다. 그것이야말로 한지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결행의 날,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병철 회장은 회사 일로 외출했고 도현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고용인들도 그녀의 눈치를 보며 2층으로는 올라오지 않았다. 완벽한 기회였다. 최선희는 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할 정도로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우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지원이 남기고 간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몸을 굳혔다. 진우야, 이리 오렴. 최선희가 손짓하며 말했다.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다정했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가져왔는데. 목마르지?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눈앞에 저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낯선 괴물이었다. 왜 그래, 아들? 엄마가 주는 주스가 마시기 싫어. 최선희의 미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착하지, 딱 한 모금만 마셔보자. 응. 그녀가 주스잔을 아이의 입술로 가져가는 순간 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깨졌다. 주황색 액체가 카펫 위로 쏟아졌다. 그 순간 최선희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이 건방진 놈이. 그녀의 다정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래의 악마적인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준비해둔 작은 약병을 꺼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녀가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리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방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금 전 저택에 들어섰다가 진우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생을 해치려는 계모의 끔찍한 모습이었다. 최선희는 화들짝 놀라 진우를 놓쳤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약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깨진 유리잔과 쏟아진 주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약병을 보았다.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던 그 절규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진우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의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호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존재에 대한 단죄의 외침이었다. 최선희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해 방 전체를 울렸다. 어머니 이제 와서 내가 네 어머니로 보이기라도 하니. 그녀가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 위선자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싶었어. 내 친어미가 죽고 네가 내게 왔을 때부터 넌 늘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너희 둘 다 내게는 그저 내 성공을 위한 도구이거나 아니면 장애물일 뿐이었다고.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심. 소란을 듣고 달려온 고용인들은 방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떨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가 동생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했다. 최선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몰락한 왕국을 한번 둘러본 후 말없이 경찰들을 따라 나섰다. 화려했던 여왕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저택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도현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동생을 품에 안은 채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지원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복수가 남긴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처럼 끔찍한 파괴와 상처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무너져 내린 제국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최선희의 마지막 발악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그녀의 친아들 살해 미수 혐의는 천양 스캔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 칭송받던 그녀는 이제 희대의 악녀라는 오명을 쓴 채 법정에 섰다. 그녀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을 주장하는 여론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의 붕괴 소식을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은하 코스메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오너 일가의 추악한 진실 앞에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거짓과 욕망 위에 세워진 화려한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이병철 회장은 병실에 누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몸의 오른쪽을 거의 쓰지 못했고 말도 어눌해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늙고 병든 남자가 되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후회일까 아니면 허무일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극의 감옥 안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그 모든 잔해를 치우는 것은 온전히 이도현의 몫이 되었다.
그는 건축가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파괴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청산 절차를 밟았고 평생을 바쳐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그리고 충격으로 실어증과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동생 진우를 경치 좋은 시골의 한 요양시설로 보내야만 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진우를 찾아갔다. 아이는 형의 품에 안겨서만 아주 잠시 안정을 찾았다. 도현은 동생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진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검은색 대신 아주 작은 초록색 새싹이나 파란 하늘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 작은 변화에 기대어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그는 한지원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 복수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가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제 와서 그녀를 찾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당신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북촌의 작은 한옥집에서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15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를 살게 했던 불타는 증오가 꺼져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것일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처를 남겼을 뿐이었다. 특히 아무런 죄가 없었던 두 사람, 이도현과 이진우.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연회장에서 마주쳤던 도현의 절망적인 눈빛겁에 질려 울던 진우의 작은 얼굴이 그녀를 괴롭혔다. 복수가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이 서울이라는 도시, 그들과의 기억이 깃든 모든 곳으로부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도현에게는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었다. 그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사라져야만 했다. 깊은 밤 지원은 마지막으로 한남동 저택을 찾았다. 몰락한 가문의 저택은 예전의 위용을 잃고 어둠 속에 새우산하게 잠겨 있었다.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내준 것은 모든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늙은 집사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원은 도현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없었다. 아마도 병원에 있거나 진우에게 가 있을 터였다. 그의 서재는 주인의 지친 심신을 반영하듯 어지러웠다. 마시다만 커피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류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치유의 공간, 건축 모형.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그러나 이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공간. 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백자 향수병을 꺼냈다. 15년간 그녀의 분신이자 삶의 이유였던 물건. 그녀는 병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그 안에 부모님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저 차갑고 텅 빈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마개를 열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향기가 서재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흩어졌다. 천양의 마지막 향기였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텅 빈 향수병을 도현의 건축 모형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말없는 작별 인사였다. 자신의 과거와 복수를 이곳에 모두 내려놓고 가겠다는 약속.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마지막 고백.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텅 빈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다.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딸이 아닌 그저 한지원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 걷고 있었다. 그 막막한 자유가 아프도록 시렸다. 그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돌아온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백자 향수병을 발견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모든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도자기 병을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그들의 사랑을 위해 한참을 울었다. 텅 빈 향수병은 그의 눈물을 담아내는 마지막 그릇이 되어주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을 떠나 한지원이 정착한 곳은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방파제 근처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 작은 찻집 겸 향방을 열었다. 가게의 이름은 다시 향샹이었다. 복수의 도구가 아닌 치유를 위한 향기를 다시 피워내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뒷산에 올라가 이슬을 머금은 차십과 들꽃을 땄다. 가게로 돌아와서는 직접 덕근 차십으로 차를 내리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소박한 향을 만들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옆집 할머니를 위해서는, 잠을 부르는 국화차를 거친 바다 일에 지친 늙은 어부를 위해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립향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한때는 복수를 위해 독을 만들던 그녀의 손은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약을 만들고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원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지만 이제는 불타는 증오 대신 따뜻한 그리움으로 그들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도시 처녀인 지원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경계를 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찻집은 사랑방이 되었고 그녀는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소는 여전히 작고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도현과 이진우. 그녀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자신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부디 그러하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몫이었다. 같은 시간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아내가 수감되고 몇 달 후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안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진우는 스위스의 한적한 요양시설에서 많이 회복되었다. 아이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의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며 친구들도 사귀었다. 미술은 여전히 아이의 가장 중요한 언어였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 대신 따뜻한 햇살과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는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이도현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했고 한남동의 저택도 팔았다. 그는 동생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과 자신의 작은 작업실만을 남겼다. 그는 다시 건축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부와 명성을 위한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도서관 노인들을 위한 쉼터 같은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공간들을 설계했다. 그의 작은 작업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하얀 백자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텅 비어버린 그 병은 그에게 지독했던 과거의 상징이자 그 속에서 피어났던
진실된 사랑의 증표였다. 그는 가끔씩 그녀를 찾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어디선가 평온을 찾았기를 바랐기에 그는 자신의 그리움을 억누르며 기다렸다. 그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진우는 방학 때면 형의 작업실로 돌아올 만큼 건강해졌다. 도현의 건축사무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깊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게는 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현은 차를 몰아 무작정 동해로 향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파도 소리가 듣고 싶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름도 생소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코끝에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스쳤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의 강렬함이 아니었다. 갓 떡근 차잎의 구수한 향과 새벽 숲속 같은 맑은 풀꽃 향이 섞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였다. 그는 홀린 듯이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파제 끝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다시 향샹. 도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 그리고 창가에 앉아 하얀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는 한 여인의 옆모습. 세월의 흔적이 아주 조금 엿보였지만 그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한지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마침내 평온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이대로 조용히 돌아설까 생각했다.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을 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지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이도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듯한 침묵.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재벌 2세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고뇌를 거친 사람의 단단함과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현이었다.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그가 처음 보는 아주 작고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슬픔도 미안함도 경계심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따뜻한 차 내어드릴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익숙한 손놀림으로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가바다가 보이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 안에는 구수한 차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재탄생의 향기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혹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지독한 증오와 복수의 계절을 지나온 두 사람은 마침내 한 잔의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바다는 더없이 푸르고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